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사실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일, 5일, 일주일 안에도 장내 환경은 사실 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만 잘 안다라면 잘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장내 미생물은 왜 중요할까요? 타이어판이 면역세포의 훈련소라면 장내 미생물은 그 훈련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선생님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면역세포에게 어떤 거를 공격해야 되고 어떤 것을 관용해야 되는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사람은 미생물에게 이 거주 공간과 또 영향을 제공하게 되고 미생물은 그 대가로 이 면역 시스템의 균형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조율된 공생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미생물은 기능적으로 보면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뉘게 돼요. 락토바실러스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비피더스균 이런 것들은 유익균에 속합니다. 반면에 병원성 대장균이나 일부 클로스트리움 같은 것들은요. 유해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에서는 유익균이 당연히 우세한 상태죠. 일반적으로 80에서 85% 유익균이 차지하고 유해균은 15에서 20% 이런 비율이 균형적인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면역 시스템이 역시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유익균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면역 기능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익균은 장 점막에 밀착해 있어서 유해균이 붙여갈 수 있는 공간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경쟁적 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장내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유익균은 항균작용을 하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박테리오신, 과산화수소, 유기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 물질들은 유해균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특히 유산균이 생성하는 젖산 같은 경우는요. 장내 pH를 낮춰주고 병원균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유익균은 장 점막 자체를 강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익균이 생성하는 단세지방산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부티르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 점막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 점막 세포가 이걸 먹어야 이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부티르산 공급이 만약에 충분하다면 장 점막 세포는 안정적으로 계속 재생이 이루어지고 튼튼합니다. 세포 간 이 연결 구조, 타잇 정션이라고 하는 세포의 그 구조도 탄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벽에 튼튼한 구조가 완성이 되죠. 근데 이 장벽이 유지가 되면 이제 독소나 세균의 여러 성분들이 혈액으로 유입되는 것을 잘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장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누수 자꾸 흘러 들어갑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입자나 세균 조각, LPS 같은 세균 독소들이 혈류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이걸 위협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 염증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온몸에 바로 이 염증이 착 퍼져서 전신염증으로 더 확대가 되는 거죠. 넷째로 유익균은 이 면역세포와 직접적인 신호 교환을 합니다. 유익균의 이 세포벽 성분이나 대사선물들은 장 점막 면역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면역 반응의 환경을 조절하게 돼요. 이 신호가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는 해당 미생물을 공격하지 않고 보호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유익균은 면역세포를 적절한 활성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경고나 이런 조율 기능들이 사실 약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절 T세포입니다. 조절 T세포는 면역 반응의 강도를 조절하고요. 또 불필요한 염증, 자가 면역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특정 유익균, 클로스트리디움에 속한 여러 균들은요. 조절 T세포의 분할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조절 T세포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면역 시스템은
굉장히 과민한 상태로 전환이 돼요. 그 결과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죠. 반대로 유해균이 우세하게 되면 면역 환경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유해균은 독소를 분비하거든요. 장 점막도 손상이 되고 또 만성 염증도 유도합니다. 또 면역 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면 면역 세포가 굉장히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암세포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면역 불균형이 되게 되고 면역 불균형은 또 다른 질환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언제 무너지게 되나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를 장내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상태는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이 감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때는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요. 만성 염증의 시작점이 됩니다. 장내 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은 분명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병원균만 제거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유익균, 유해균 모두 다 구분하지 않고 같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의 이 항생제 치료만으로도요, 사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균주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특정 유익균들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항생제 치료로 인해서 면역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다음 이 질환으로 계속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자들을 만날 때도 항생제 좀 치료 며칠 받았는데 그 이후에 너무너무 몸의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디스바이오시스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설탕, 인공 감미료, 여러 첨가물들이 수십 종이 들어있잖아요. 바로 이런 성분 때문에 유익균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유해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의 경우에는 다들 좀 칼로리나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서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장내 미생물 구성 차원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익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또 대사질환과 관련된 유해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디스바이오시스의 다른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장내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인데요. 장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 점막도 약하게 되고요. 장내 미생물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만약에 이 스트레스 상태가 만성적으로 된다면 장내 미생물은 계속 떨어지게 돼요. 특히 장내 미생물은 다양성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환경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사실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일, 5일, 일주일 안에도 장내 환경은 사실 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만 잘 안다라면 잘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발효식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김치나 된장,納豆, 사워크라우트 같은 음식들입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얼마 전 2026년 1월 7일에 발표한 2025-2030 미국 정부의 영양 지침에서도 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굉장히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말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를 의미합니다. 바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이 잘 먹고 잘 활동하는 대사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는 과일이나 달콤한 과일, 채소,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우엉 이런 것들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유익균들은 이것을 발효해서 또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요. 또 단세지방산은 장 점막을 강화시키고 또 염증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단의 다양성도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0가지 정도의 다른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수록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견과류, 씨앗류, 통곡식, 콩 이런 것들 몇 개 먹다 보면 일주일에 30가지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미생물이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면역에 안정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감기나 독감이나 이 바이러스 감염에는 사실 항생제 효과가 없거든요. 원인이 바이러스니까. 감기 걸렸을 때 무작정 항생제 드시기보다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병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 복용 후 2시간 간격을 두고 유산균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장내미생물이 많은 손상되지 않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내미생물은 한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형성된 체계는 아니지만 환경이 바뀌면 또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고 좋은 효과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걸 통해서 장내미생물은 다시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 소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완전 소화라는 것은 내가 먹은 식사가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다 쪼개져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로 바뀌어져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요, 소화 불량이 되는 상태, 또 잉여 칼로리가 남는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 불량이 되면 독소가 남고 몸에 염증과 지방 대사를 막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할 때 다이어트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완전 소화하면 0칼로리 이런 말도 있는데 소화가 잘 되고 또 완전 연소를 잘 시켜야 되겠죠. 그 에너지를 잘 사용을 하면 몸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잉여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완전 소화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소화 불량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화 불량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음식물이 소화 요소를 다 만나지 못해서 다 쪼개지지 않고 다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성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36.5도 보통 체온을 가지고 있죠. 이 위 안에서 음식물이 발효가 됩니다. 탄수화물은 발효가 돼서 가스가 생기고요. 단백질은 부패라고 하죠. 부패가 되면서 그 단백질 고기 썩는 상태를 상상하시면 돼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지방은 과산화지질 형태로 산패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발효되고 부패되고 산패된 이 성분들은 내 몸에서 절대 영향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다 독소가 됩니다. 이 독소들은 내 몸이 또 해독을 하려고 또 애를 써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늘 영양은 흡수하고 나머지 독소들은 해독하려고 합니다. 간과 신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계속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영양소가 너무 많은 상태가 되는 거. 우리가 고지혈증이라는 것도 지방이 너무 많아서 혈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지방간, 지방이 또 너무 많아서 간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몸에 다 축적되는 상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내 몸은 신진대사가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죠.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고 찌꺼기가 많아서 림프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림프 부종, 림프가 막히고 몸에 여기저기 부종이 생길 수 있죠. 또 이 독소들이 다 또 여기저기 쌓이다 보면 뇨산 같은 게 관절에 쌓이면 이게 통풍이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여러 찌꺼기들이 몸에 쌓일 수 있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진대사가 막히니까 살이 찌죠. 간에서 해독을 못하니까 독소가 많아서 피곤해집니다. 이 많은 독소들을 해결하느라 몸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몸 전체적으로 이제 살찌고 염증이 많고 피곤한 굉장히 안 좋은 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속에서 음식물이 썩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나요? 네, 음식이 몸속에서 썩는다. 네, 장 속에서 단백질이 계속 썩으면 우리가 악취가 나는 방귀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과식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신 경험. 뷔페식에 가서 다양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가스가 생겨서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방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꼭 이럴 때 유독 악취가 가는 방귀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또 다음날
악취가 나는 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몸 안에서 다 소화가 안 되고 부패되고 변질됐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악취가 나고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 몸에서는 이게 다 독소로 지금 인식이 된 거예요. 다시 이 독소는 간에서 계속 해결하려고 간으로 모이게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이제 장을 통해서 독소들이 간으로 쌓이게 되고, 간에서 또 다 해독하지 못한 이 독소들이 또 전체적으로 몸의 염증으로 혈액을 타고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많아지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